네, 이번 강의는 저희 시장의 변화를 돌파하고 성장 좌표를 찾아가는 목표 수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게 될 텐데요. 우리 내부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 방향성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실행 계획까지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제 이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비즈니스 컨설팅을 좀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사업 전략, 그 다음에 인사제도 수립, 이런 계획 업무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대기업의 인하우스 HR 담당자로서 제도가 기획된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도가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 그 다음에 일반 민간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나 인사제도, 조직 설계 이렇게 다양한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토대로 제가 알게 된 지식이나 사례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요번에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사례를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성과 관리를 위해서 우리 사업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성과 관리의 필요성과 그 성과 관리를 위한 준비로서 사업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표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전달드릴 텐데요.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이 실제로 어떠한지 그 내부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 이 두 가지 꼼꼼하게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 목표를 수립할지 그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성과 관리가 평가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일단 성공하는 조직, 그리고 성장하는 조직, 게다가 성숙하기까지 한 조직들은 성과 관리를 합니다. 성공만 한 조직 말고 이 성공과 성장과 성숙,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낸 조직들은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성과 관리라는 거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어떠한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 목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직들이 원팀으로서 일하는 문화. 그래서 성과 관리는 평가가 아니라 일하는 문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성과라는 단어랑 관리라는 단어가 마치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계속 관리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숙제 검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드렸다시피 목표 지향적으로 일하는 문화, 일하는 방식을 만드는 게 바로 성과 관리입니다. 아마도 대표님들께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일처럼 좀 책임감과 오너십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어려운 이유는 대표님들은 머릿속에 내가 가야 될 방향성과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들이 본인은 이해하고 계시는데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목표까지는 공유를 하지만 그게 왜 그렇고 이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목표를 수립했고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목표만 인식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를 세우기는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공유가 되었나? 그 목표에 대해서 공감대를 우리가 다 갖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에 성과 관리의 체계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성과 관리를 하려면은 우리는 목적지라는 거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목적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여기 도착을 했나? 얼마나 더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지 없으면은 도착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황을 혼자 하면은 그냥 방황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우리 전체가, 조직 전체가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영진들은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년에 이 정도 매출이 나왔으면 좋겠다. 조직 규모가 2배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이게
제대로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목표라는 산출물로 도출되지 않으면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대표님, 우리 이제 내년에 뭐 하죠? 아, 이런 거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왜 해야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2025년이 시작되고 나면은 2025년이 끝날 무렵이 되면은 구성원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제 뭐 평가라든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나는 올해 작년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잘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이거는 목표에 대해서 서로 싱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그래서 한 팀으로 움직였을 때 2025년이 마무리됐을 때 같은 곳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이 강의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계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조직도죠. 이 안에 있는 글씨들은 사실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밑에는 사업을 하거나 뭐 개발하거나 영업하거나 그 다음에 인사, 재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직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아주 익숙한 조직도예요. 제가 요거 그림을 조금 바꿔볼게요. 같은 그림인데 달라졌죠. 팀이라는 글자가 일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CEO는 회사예요. 결국에 이 조직도가 아까 전에 의미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단위의 일들입니다. 회사 밑에는 이 회사가 돌아가기 위한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팀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진하게 파란색으로 이 조직도의 선들을 강조를 해놨어요. 보시다시피 예시로 든 저 5개의 팀들이 있는데 저 5개의 업무는 결국에 하나로 수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성과 관리고 제대로 된 사업 목표 수립을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목표 수립을 하는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서 연말이 되면 한 군데 모여 있을 수 있으려면 사업 목표를 일단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요것들을 간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결국에 가운데 있는 우리 조직이 있다면은 우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외부 환경은 우리가 노력을 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기쁜 소식은 이 조직이라는 우리 회사는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 목표를 수립할 때 우리가 어떠한 캐파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 대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 이거는 통제 불가능하지만 그것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해요.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부적인 요소들 4가지,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소들 4가지인데 총 이 8가지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구멍 나는 것 없이, 미스하는 것 없이, 그 다음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조직 목표 수립을 하는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부 환경부터 먼저 좀 볼게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법률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 둘러싼 환경 중에 정책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마 대표님의 그 사업 영역에 따라 각자 다른 정책이나 법률들을 보셔야 할 거예요. 아주 쉽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제 이런 것들은 사업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마련됐을 때는 50인 이상일 때만 적용됐는데 올 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대표님들께서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셨을 거예요. 주 52시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아주 익숙해졌지만 이건 역시 2018년에 만들어지고 2021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HR을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근태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법률이었습니다. 법 외에도 정책과 같은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금융, 화장품, 식품이나 약품, 마케팅 이런 다양한 사업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별로 우리를 컨트롤하는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주류를 온라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살 수가 없는데 단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에서. 근데 여전히 다들 아시겠지만 도수 있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같은 거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살 수 없어서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야 해요. 현재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이게 뭔가 정책이 바뀌어서 온라인에서도 팔 수가 있게 됐어 라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페이를 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목표를 세우셔야 할 거예요. 이게 정책이나 법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혹은 제약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라서 이것들은 항상 매년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만약에 이게 리스크가 있거나 우리가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못 지켜서 어떠한 제재를 받는 것들을 피해 가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것들이에요. 요것도 통제가 불가능하죠. 근데 당연히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는 돈의 규모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들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항상 민감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산업군이 얼마나 큰 산업이지? 근데 이 산업 안에는 소수의 기업이 이미 독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아직 이 인더스트리가 막 시작된 그 신규 산업이라서 아직 많은 플레이어가 없다. 어느 누구도 아직 독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사업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시장을 장악하자.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은 그 첫 번째 독점자 뒤에 우리가 세컨 티어가 되자. 이런 방향성을 잡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해외 사업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물류 비용이나 그다음에 금리나 이런 것들, 경제적인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 반드시 봐야 되는 이 지표들을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저희 기술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최근에 챗GPT 같은 것들은 개인 단위에서도 너무 활용을 잘하고 계시고 우리 가전제품이나 우리가 쓰는 IT 기기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개인들도 이미 AI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TV에서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거를 봤었고 그거를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우리 생활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트렌드나 신기술 같은 거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두 번째는 이 기술을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접목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에 AI를 적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뭔가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일하는 방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사업을 준비할지 혹은 우리 내부에 적용해서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할지 이런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도 눈여겨보셔야 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제 불가능한 것 중 마지막 이 사회적인 정서, 맥락,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서 법률이나 정책 같은 것들은 대세, 흐름이 있고요.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세를 읽을 수도 있어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도 하고 신기술 트렌드나 뭐 그런 기술 같은 것들도 사실 갑자기 등장하기보다는 몇 년에 걸쳐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인 것들은 사실 예측이 정말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특정 국가와 우리가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그 나라의 상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 큰 이슈였죠. 코로나 같은 것들. 코로나 때 사실 우리가 원격 근무하거나 재택 근무하거나 이걸 피할 수 없이 했는데 사실 현재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재택 근무나 원격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아마 HR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지?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재택근무하거나 원격근무할 때 우리만의 그라운드 룰을 만드는 것, 업무 시간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지? 이런 정책들을 만드시는데 아마 엄청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오피스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돌아오게 하지? 어떻게 설득하지? 다시 업무 환경을 바꾸는 거에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 공유드릴 만한 좀 트렌드가 있는데요. 요새 최근에는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ESG라는 개념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게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 정서로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나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이게 원료가 좋아서 당신 건강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다면 지금은 이게 당신 개인에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구에 해롭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이 물건은 재생이 되는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환경오염을 하지 않아요. 생분해가 돼요. 패키지도 예전에 화려한 디자인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좀 소박하지만 친환경적인 패키지로 다시 만드시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덕트를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다음은 통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들은 아마 우리 대표님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첫 번째는 MVC입니다. MVC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건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드리면은 M, 우리 미션,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의 미션과 3년 내지 5년 내에 달성해야 되는 우리의 비전,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의 태도, 우리의 DNA, 그게 이제 C, 코어 밸류, 이렇게 MVC죠. 근데 우리가 목표를 수립할 때는 그 방향성이, 그 목표가 우리 회사의 MVC랑 정합성이 있는가?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전이 3년 뒤에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게 비전이다 라고 하면 3년 뒤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5년에 해외 진출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동남아부터 가야 되나? 미국부터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겠죠. 이게 기존 제품을 단순히 해외에 마케팅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국가에 맞게 제품 자체를 개발해야 되는지 브랜딩을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부 환경에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은 사실 무자르듯이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MVC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두 번째는 우리 사업의 구조,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초기 스타트업이라면은 하나의 사업만 운영하실 수도 있고 조금 사업이 다각화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업이 우리가 캐시카우인가? 이 사업에서 들어오는 이 매출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럼 그 신사업은 어떤 거를 할 것인가? 당장에 신사업에서 매출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 회사의 브랜딩 차원에서 당분간 추진해야 되는 신사업을 기획하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캐시카우인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런 것들도 목표의 방향성에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쉽지만 어떤 사업들은 지속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2025년의 목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3가지 요소를 설명드릴게요. 아마도 대표님들 중에 경영학을 전공하셨다면은 너무나도 고전적인 거죠. 이 경영의 3요소가 무엇이냐? 돈, 사람, 물자, 이렇게 좀 올드한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당연히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가진 게 얼만큼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살펴보셔야 해요. 이게 꼭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를 목표를 실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 이 방향성에 따라 다르겠죠. 내 현재 재정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목표를 세우기에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투자를 더 받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가 절감을 하거나 사무실 이전을 해서 임차료를 낮추거나 이런 방향성을 세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받는다, 사무실을 이전한다, 원가를 절감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실행하는 주체는 다 다를 거예요. 재무팀, 기획팀, 총무팀. 그래서 큰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어떤 부서들이 어떤 일을 할지 구체화가 되게 됩니다. 이 자원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 돈에 대한 것들이라 하면은 회사라는 것은 돈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표 수립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충분한가? 혹은 질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구조인가? 혹시 너무 관리자만 많아서 손발이 없지는 않은가? 혹은 너무 주니어만 많아서 중간 관리자가 없나? 이런 우리의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HR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구체적인 목표들이 도출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다면은 채용을 해야 되겠고 어떠한 사람을 채용할지 우리가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부분도 살펴보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인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나? 우리 인사제도가 정말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나? 교육 프로그램이 역량 향상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3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자는 인프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프라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익숙하실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사업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물류창고를 더 늘려야 하는지, 사무실을 더 넓혀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신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기계를 사야 되는지, 혹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해요. 마지막은 우리 조직의 구조와 문화입니다. 우리 조직도 처음에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조직 구조가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진행하기에 좋은 구조일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조직도처럼 영업이다, 인사다, 재무다,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조직을 세분화하는 게 맞는 회사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대본부 체제를 간 다음에 그 안에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인력을 소싱해서 팀을 만드는 그러한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신사업을 빠르게 준비해서 런칭해야 된다든지 내부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걸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때 TF를 구성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죠. 혹은 조직의 계층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이 너무 늘어지지는 않는지, 그렇다면은 그 조직의 그 계층을 좀 줄여야겠죠. 그 다음에 이 조직의 팀을 나누는 그 기준이 협업을 하기에 원활한가? 이게 너무 사일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조직 구조가 우리가 일하기 좋은 구조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다. 이럴 때는 생산을 하는 부서랑 QC, 그 품질 검수를 하는 부서가 대개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글을 쓴 사람은 오탈자를 찾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져요. 오히려 글을 쓴 사람보다 그 글을 처음 본 사람이 오탈자를 바로 찾아내는 것처럼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 품질 검수할 때 소극적이 되거나 혹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서를 생산과 QC를 나눠야지 일의 퀄리티가,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고, 반면에 이제 기획이나 운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과 운영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기획이 뾰족하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운영하기 편한 기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구조, 그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이것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잡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 사업이 잘 되려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판단하셨을 때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목표를 수립하실 때 조직 개편을 목표로 해야겠다라고 수립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 문화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인사제도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요새 많은 회사에서 호칭 제도를 님자를 많이 쓰죠. 직급이 있긴 하지만 호칭 자체는 님으로 많이 부르시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고 오래된 분들이 많으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파격적으로 앞으로 이름을 부릅시다라고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목표에는 우리가 호칭을 개편하는 거는 무리가 있겠다라고 해서 내년의 목표에서는 조금 미루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적당한 타이밍을 계산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 그 시점에 우리가 혁신적으로 호칭 제도를 개편해야겠다. 이렇게 목표의 방향성을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4가지 영역, 그 다음에 노력한다면 통제가 가능한 내부의 4가지 영역, 이렇게 총 8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항목들이 다 따로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서로 굉장히 얽혀 있어요. 외부의 정책과 우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네. 이게 한 가지 꼭지에 하나의 방향성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하는 2025년에 가야 하는 그런 성장의 좌표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생길 텐데요. 사실 내부, 외부 이 2가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된다면은 내년에 우리의 전사의 커다란 목표를 세우실 수 있겠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에 조금 더 구체화된 목표를 만들 수 있겠고, 그런 하위 목표를 세우시게 되면은 사실 이거를 누가 해야 되지? 가 아마 대표님들의 조직도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 목표는 이 부서가 해야겠다 하고 바로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부서의 개인들도 목표를 만들 수 있게 됐죠. 이게 결국에는 그 전사의 목표라는 것들이 개인 단위까지 한 가지의 흐름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방향성에 맞게 수립을 하시게 되면은 개인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돼도 결국에는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끼리의 연계성이 강하고 서로 얽혀 있을 경우에는 부분들이 움직이는 게 전체가 움직이는 효과, 그 다음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프레임워크, 요거를 토대로 전사 목표를 세우기 전에,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전에 방향성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사업 내용이나 우리 조직의 규모와 그 다음에 창업 몇 년 차냐 이런 성숙도에 따라서 디테일한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프레임을 따라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제로 문제풀이처럼 한번 해보는 게 이해하시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외부 환경에 말씀드렸던 4가지 꼭지와 내부적으로 우리 통제할 수 있는 것들 4가지 꼭지가 있고, 제가 예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아마 대표님들의 사업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찍으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모호하게 썼어요. 오른쪽에 목표 수립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8가지 꼭지들을 다 살펴본 겁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 회사가 있는 지역의 스타트업한테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 이런 정보들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해외 진출을 할 경우에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어떤 법적 제재가 생긴다든지 법적 제재가 풀렸다든지 그런 법적인 것들도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어떻지?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이제 조금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죠. 근데 이 산업은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구나. 우리 산업은 다행스럽게도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네. 특히나 이 북미 쪽에서는 한국 상품이 퀄리티가 좋다더라 하면서 한국 상품들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에 신기술은 CS 분야에도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핵심 기술이 됐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 오히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CS도 이제는 신기술이 트렌드가 돼서 업무하는 방식과 효율성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어떠한 영역은 번역이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것들은 사실 요새 많은 어플들도 있죠. 이미 이런 것들은 AI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새는 친환경이나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기업한테 사회적인 역할을 해라. 라는 그런 정서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기업이 영리적인 것도 좋지만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약자 플러스 동물에게까지도 책임을 다하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죠. 잘파 세대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젠 Z, G세대랑 알파 세대, 그 잘파 세대들은 예전에는 우리는 이게 그냥 선택으로 샀던 물건들을 이제 필수처럼 사는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어떤 프로덕트를 모두가 다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정책적인 거, 경제적인 흐름, 기술적인 트렌드,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거를 한번 볼게요. 요것도 아마 대표님들 머릿속에는 대표님들의 회사에 대한 아마 그 분석의 결과들이 그려질 텐데 제가 예시적으로 그려봤어요. 이 가상의 회사는 미션이 뭐냐면은 이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게 미션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게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3년 뒤 우리 비전은 해외 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건강하게 경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를 지향하고 있어서 요거를 코어 밸류로 설정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은 뭘 하고 있냐면은 B2B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B2B 아니라 B2C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원은 어떤가 봤더니 근데 지금 새로운 시각, 그런 잘파 세대에 대한 시각이나 혹은 신기술에 대한 것,
이런 새로운 거에 대한 민감한 인력들은 부재예요. 오래 다닌 직원들이 너무 많고 나이가 많아서 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약간 재무적으로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조직 구조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 조직 문화를 보니까 열심히 성장을 하다 보니까 협업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경쟁적인 문화가 좀 만연해 있고, 그 다음에 기능 단위로 조직을 분리하다 보니까 팀끼리 소통이 적시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오른쪽에 이 4가지 방향성을 도출해봤습니다. 이 방향성을 왜 도출했냐라고 하면은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어떤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매핑을 했어요. 일단 목표 수립 방향성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외부 환경을 보니까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 산업은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는 한국 제품이 더 선호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미션이 뭐였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미션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비전이 해외 진출이었잖아요. 그럼 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미션 비전을 고려했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를 하고 그러려면 좀 양적으로 성장하자. 이런 방향성을 하나 세워봤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요거는 사업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 2번째는 그럼 어떻게 일을 하지? 신기술이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결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목적을 두고 목표 방향성을 설정한 거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해외나 잘파 세대를 타겟팅할 수 있는 브랜딩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렸다시피 잘파 세대는 환경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필수제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고려한 브랜딩을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B2B 캐시카우가 있지만 신제품을 B2C로 확장할 거예요. 이 잘파 세대라는 거는 결국에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를 타겟팅해서 B2C 사업을 확장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 사업도 해야 되고 새롭게 B2C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내부 환경들을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토대가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래된 직원들 플러스 이 잘파 세대 타겟 브랜딩을 할 수 있고 신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될 것이고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무실을 넓혀야 될 수도 있고 뭔가 더 성장한 만큼 양적인 확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것. 그래서 목표 수립의 방향성을 이렇게 4가지로 잡았어요. 이거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이거는 목표 수립의 방향성이에요. 목표 수립의 방향성은 꼭 하나로만 나올 수는 없어요. 하나로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던 거는 보다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부 상황이나 외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표님이 내년에 가고자 하는 것들 4가지 이렇게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것들을 분석하신 다음에 목표를 세우시면은 결국에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 고객도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커지는 것 이런 게 목표인데 이 목표 수립 방향성을 보시면은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명확해요. 매출도 키우고 싶고요. 고객도 우리 B2C하고 해외 잘파 세대로 확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도 더 커질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보다 근거를 가지고 구체화되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목표처럼 보이게 만들어 보았어요. 조직도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OKR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같은 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시장에서 북미를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 1위 기업이 되겠다. 사실상은 이런 커다란 2025년의 목표를 갖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세운 이유는 왜 북미를 위협만 할까요? 우리 비전이 3년 뒤에 해외 진출이기 때문에 올해는 2025년은
위협하는 정도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한국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겠다. 이런 내년도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겠고요. 그럼 압도적인 1위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목표스럽게 만들어줘야겠죠. 매출은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될 것 같고요. 고객 수는 몇만 명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미 진출을 위한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겠고, 이것들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 그 다음에 요거별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이렇게 리스트가 생길 거예요. 사실 이미 이 정도 설명을 드렸다면은 대표님의 머릿속에는 내년도에 뭘 하고 싶고, 그러려면은 매출 얼마 해야 되고, 고객 얼마 해야 되고, 뭐 영업은 얼마를 해야 되고, 제품은 뭘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세일즈 팀이 뭘 해야 되고, 개발팀이 뭘 해야 되고, 물류팀이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머릿속에 확 떠오르실 거예요. 정리되지는 않았겠지만 이것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구체화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좋은 기회고 좋은 타이밍이라 이걸 꼭 해야겠다 하는 게 떠오르실겠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미션, 내가 이 회사 왜 만들었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우리 미션이니까 이거는 해야 돼 내년에. 그리고 우리 내부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떠올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목표들이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오르실 텐데, 사실 내년 2025년의 목표를 세우실 때는 우리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선택과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그리고 선택한 목표를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 목표 값은 얼마로 설정해야 될지, 그 부분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면은 대표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수많은 목표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고, 그 선택된 목표를 얼만큼 할지 설정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